이정호는 아침 6시에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새벽 기상은 그의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정년퇴임을 맞은 지 이제 반년이 흘렀건만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해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독 분주하게 느껴졌다. 여보, 아침 드세요. 아내 순이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으며 말했다. 그녀 역시 은퇴 후에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예전처럼 학교 늦지 마세요라고 말하던 다정함은 온데간데없고 의무적인 인사만 남아 있었다. 정호는 혼자 밥을 먹으며 텅 빈 하루 일정을 생각했다.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그게 전부였다. 교단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며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던 때가 그리웠다. 특히 아이들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라며 질문을 쏟아낼 때의 그 뿌듯함이 간절했다. 오전 10시쯤 둘째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바쁘다니. 정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응, 별일 없다. 무슨 일이냐?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몸 조심하시고 저희는 요즘 너무 바빠서.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점심을 먹은 후 정호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과 같은 또래의 노인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홀로 앉아 허공을 바라보거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쓸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 즈음 큰아들 가족이 방문했다. 식사하는 동안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정호에게 오는 말들은 별로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느라 바빴고 손자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할아버지와 대화할 여유가 없어 보였다. 할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큰아들이 건성으로 물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정호의 대답은 짧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정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구부정해진 어깨, 탄력을 잃은 피부. 이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정작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교사 시절 제자들이 졸업 후에도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사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자신의 존재가 확실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고 가족조차 그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쓸쓸한 탄식을 내뱉었다.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인생의 지혜를 전해준 그였건만 이제는 자신조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긴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속 공허함도 함께 커져갔다. 정호의 외로움이 절정에 달한 것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큰아들 민석이 가족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들뜬 표정이었다. 며느리 수진과 손자 준호까지 모두 밝은 얼굴로 거실에 모여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정호는 마음속으로 우리도 함께 가는 건가 하고 기대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순이도 어머 정말? 제주도라니 얼마만이야 하며 반가워했다. 하지만 민석의 다음 말이 정호의 가슴을 철퇴로 내리친 듯 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만 가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실 테고 오랜 여행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몸이 불편하다고? 정호는 당황했다. 나는 아무데도 아픈 곳이 없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주도 일정이 꽤 빡빡해요. 렌터카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등산도 하고 혹시 무리가 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정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들의 말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거추장스럽다는 본심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젊은 부부와 아이가 자유롭게 즐기기에는 노인이 함께 있으면 제약이 많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다. 하지만 수진이 재빨리 준호야, 할아버지는 집에서 쉬시는 게 좋으셔라며 아이의 입을 막았다. 순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했다. 그래, 너희끼리 다녀와. 우리는 집에서 편히 쉬면 되지 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민석은 조금 더 설명하려 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꼭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해서. 이번에는 정말 일정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그 순간 정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제는 불편한 존재, 여행에 함께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교사 시절 아무리 까다로운 학부모를 상대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굴욕감이었다. 알겠다. 정호는 짧게 말했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재밌게. 아버지. 민석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정호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방에 좀 들어가 있겠다. 너희는 계획 더 세워보고. 정호는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방에 혼자 남은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가족에게 짐이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가족의 기둥이었고 아들들이 무엇이든 의논하던 든든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여행 계획에서조차 배제되는 존재가 되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하는 목소리들이었다. 정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정말 늙었구나. 정호는 쓰디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그 받아들임 속에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작은 결심의 씨앗도 함께 움트고 있었다. 가족 여행에서 배제된 후 일주일이 흘렀다. 정호는 여전히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화요일 오후 2시경 집 전화가 울렸다. 평소에 걸려오는 전화라고는 보험 권유나 통신사 안내가 전부여서 정호는 귀찮은 듯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이정호 선생님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든마을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정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해든마을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동네였다. 주민센터에서요?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국어교사로 재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 교육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문해 교육이요? 네. 저희 마을에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농사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배울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민영 복지사가 계속 설명했다. 사실 읍내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마을 이장님께서 선생님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장님이요? 저를 아시나요? 네, 이장님 따님이 25년 전에 선생님께 배웠대요. 박현숙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정호의 머릿속에서 한 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학을 어려워했지만 국어는 유독 잘했던 아이. 현숙이. 기억나네요. 그 아이가 결혼해서 그 마을에 살고 있구나. 네, 맞아요. 현숙 씨가 항상 우리 국어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셨다고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연락드렸어요. 정호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기억하고 좋게 말해주는 제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워낙 오래전에 은퇴해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경력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젊은 강사보다 비슷한 연배의 선생님을 더 편하게 느끼시거든요. 김민영의 말에 정호는 점점 마음이 움직였다. 그동안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세요. 젊었을 때 농사일로 바빠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신 분들이죠. 어떤 분은 자신의 이름도 겨우 쓰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모두들 정말 배우고 싶어 하세요. 정호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오히려 자신보다 더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인가요?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요. 부담스러우시면 주 1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집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제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질문에 정호의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불이 켜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직 내가 쓸모 있는 곳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먼저 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실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정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순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놀라면서 반가워했다. 여보, 정말 좋은 일이네요. 그동안 너무 우울해하시길래. 그날 저녁 정호는 오래된 교재들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내일부터 다시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주민센터로 향할 발걸음을 준비했다.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정호는 해든마을 주민센터 앞에 서 있었다. 작은 2층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과 강의실이 있었다. 김민영 복지사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다. 선생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강의실 문을 열자 6명의 노인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모두 정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르신들, 이분이 이정호 선생님이십니다. 40년간 국어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가장 앞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다. 저는 김봉수라고 합니다. 올해 78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도 올해 68입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정호는 각자 소개를 받았다. 김봉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름은 쓸 수 있는데 다른 글은 어려워요라며 수줍게 말했다. 이덕순 할머니는 손주가 보낸 편지를 못 읽어서 속상해요라고 했다. 첫 수업은 간단한 자기 이름 쓰기부터 시작했다. 정호는 칠판에 김봉수라고 크게 썼다. 봉수 할아버지, 이렇게 따라 써보세요. 김봉수는 연필을 꽉 쥐고 천천히 따라 썼다. 획이 삐뚤삐뚤했지만 완성된 이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 제 이름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요. 물론입니다. 봉수라는 이름도 좋은 뜻이고요. 다음은 박순자 할머니 차례였다. 그녀는 평소에도 이름을 쓸 줄 알았지만 정호가 정자체로 천천히 써보라고 하자 더욱 반듯한 글씨가 나왔다. 할머니, 글씨가 참 반듯해요. 연습하시면 금방 늘겠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호는 각 어르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분은 정말 기초부터, 어떤 분은 간단한 단어는 읽을 수 있었다. 정호는 학창시절 가르쳤던 방식과는 달리 훨씬 더 느긋하고 인내심 있게 지도했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덕순 할머니가 손자라는 단어를 쓰다가 막혔을 때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썼다. 할머니, 손자예요. 손주가 보낸 편지에 이런 글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 늙은이가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에게는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2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수업을 마치며 김봉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와주시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써봤어요. 당연히 와야죠. 화요일에 또 만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의 가슴은 오랜만에 뿌듯함으로 가득했다. 순이에게 첫 수업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녀도 기뻐했다. 여보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다음 주 화요일 정호가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지난 수업에 참석했던 6명 외에 3명이 더 앉아 있었다. 선생님 소문 듣고 더 오신 분들이 계세요. 김민영 복지사가 설명했다. 새로 온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 글 배우고 싶어요. 병원 갈 때마다 간판을 못 읽어서 헤매요. 수업이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숙제를 확인해주고 어려운 부분은 함께 고민했다. 김봉수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편지 쓰기를 목표로 매일 연습했고 박순자 할머니는 장보기 목록 직접 쓰기에 도전했다. 한 달 후 이덕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주의 편지를 읽어 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글을 다 읽고 나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손주 편지를 직접 읽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정호도 가슴이 뭉클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의 기쁨이었다.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위한 배움이었다. 수업 소문이 더욱 퍼지자 동네 아이들도 찾아왔다. 방과 후 숙제를 도와달라는 초등학생들이었다. 정호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읽어보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먼저 찾아보고. 작은 주민센터 강의실은 점차 마을의 배움터로 변해갔다.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저녁에는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정호는 예전의 권위적인 교사와는 달리 이제는 조금 더 느긋하고 따뜻한 선생님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이장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호는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셔서요. 문해 교육을 시작한 지 3달이 흘렀다. 정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해든마을로, 주말에는 수업 준비와 교재 연구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다. 오늘은 누가 또 놀라운 발전을 보여줄지, 어떤 새로운 질문을 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큰아들 민석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정호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서운했지만 예전처럼 씁쓸하지만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응, 들어와. 여행은 어땠냐? 정호는 담담하게 물었다.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정말 바쁘시다면서요?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강의를 하신다고. 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마을 어르신들 글 가르치러 다니셔. 아이들도 가르치고. 며느리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러 오신다고요? 그래. 70, 80대 어르신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해. 정말 기특해. 정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손자 준호가 관심을 보였다. 할아버지, 저도 그 수업 구경 가봐도 돼요? 물론이지. 내 또래 아이들도 와서 공부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런데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매주 2번씩 나가시고.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리? 오히려 활력이 생겼지. 이 나이에 이런 보람을 느낄 줄 몰랐어. 그때 정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김봉수 할아버지였다. 선생님, 오늘 손자에게 편지 써서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정호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봉수 할아버지가 보낸 거야.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셨는데 이제는 손자에게 편지를 보내시거든. 수진이 감탄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니. 나도 처음에는 내가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분들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것 같아. 민석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가 심심하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괜찮다. 너희도 각자 바쁜 삶이 있잖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았으니까. 저녁 식사 후 정호는 수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가르칠 감사편지 쓰기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민석이 다가와서 물었다. 아버지, 뭘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편지 쓰는 걸 가르치려고. 한글날이 다가오니까 특별 수업으로.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시네요. 정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아, 너희가 여행 갈 때 서운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 만약 그때 함께 갔다면 나는 여전히 가족에게만 의존하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혼자 남겨지니까 다른 길을 찾게 되더라고.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인정만 바라지 않거든.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 정호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석이 주민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수업 어떠셨어요? 민석아, 웬일이야? 아버지 수업 구경하고 싶어서 왔는데 벌써 끝났네요. 정호는 기뻤다. 다음엔 미리 말해. 구경시켜 줄까? 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어르신들 표정을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생각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더 이상 돌봐야 할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호는 일기장을 꺼내 써내려갔다. 오늘로 문해 교육 3개월이 되었다. 김봉수 할아버지는 이제 신문 제목도 읽으신다. 박순자 할머니는 장보기 목록을 직접 쓰신다. 아이들은 나를 마을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리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다. 정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는 분명히 알았다. 누군가에게 배우는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보람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그가 찾은 두 번째 교실이자 잃어버린 자리 대신 얻은 새로운 삶의 무대였다. 마침 휴대폰에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이덕순 할머니였다. 선생님, 내일 손주가 와요. 제가 쓴 편지 읽어줄 거예요. 정호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